물고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걷는 서점의 김성훈입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츠지 히토나리의 한밤중의 아이라는 책입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그리고 공지영 선생님과 함께했던 사랑 후에 오는 것들 등으로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일본의 대표적인 중견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신작이 나왔는데 읽어보니까 너무나 제가 생각했던 코드하고도 좀 맞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도 좀 맞아떨어져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자 츠지 히토나리는 1959년 도쿄에서 태어나 세이조 대학을 중퇴하였습니다. 에쿠니 가오리와 함께한 냉정과 열정 사이, 이거 너무나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유명하죠. 그 외에 한국 작가 공지영과도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을 함께 집필을 했습니다. 그의 장편 소설로는 안녕, 언젠가, 태양을 기다리며 등 다수의 작품집이 있고, 또 에세이집으로는 언젠가 함께 파리에 가자 등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정말 인상 깊고 주옥같은 문장들로 찾아왔었습니다. 1989년 피아니시모로 제13회 스바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가로 등단하였고, 97년에 해협의 빛으로 아쿠다가 와상, 그 다음에 99년 백불로 페미나상 각각 수상하면서 작가로서의 신분적 위치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소설가 외에도 록밴드 에코즈의 보컬이자 영화 감독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정말 문화예술계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이제 대명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분의 신작 소설 한밤중의 아이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희 방송의 제목을 제가 먼저 설명을 안 드렸던 이유가 있는데요. 책 내용을 소개하면서 방송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목은 한밤중의 아이, 그리고 당신이 환대받을 이유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환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환대라는 말은 일단은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의 인간과 사람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인조인간, 인조사람 이렇게 표현하진 않잖아요. 인조인간이라고 표현을 해도 인조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간과 사람의 결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먼저 1월달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방송을 했었던 것 같아요. 미등록 아이들, 생일 없는 아이들, 그림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부모님이 호적에 대한 제대로 된 등록 절차,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미등록자 아이로 사는데요. 앞서 1월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외국인 아이에 대한 그 일례로, 그러니까 귀환해야 되는 거. 사실상 고등학교까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교육에 대한 권리는 보호받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강제 출국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미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일본 민법과 우리 민법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친생 추정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결혼한 배우자,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했을 때 한 가정이 성립하잖아요. 그때 아이가 출생했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거. 어머니는 당연히 아이를 출산한 생물학적 여자가 어머니가 되겠죠. 그런데 남자의 경우에는 좀 약간 복잡합니다. 당연히 결혼한 남녀였을 때는, 이 아이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아버지를 따르겠지만, 결혼한 상태에서 여자가 외도를 하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생물학적 아버지와 법적인 아버지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결혼에 대해서 그 가정,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를 가족이라고 받고, 이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법적인 그런 우리의 어떤 철학이랄까요? 신념이랄까요? 이런 거에 의해서 결혼한, 그러니까 외도했던 남자를 아버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배우자로 인해서 아버지로 본다는 거죠. 나카스라는 곳에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렌지였고요. 이 렌지는 부모의 방임 속에서 제대로 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장치로서 이 아이가 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설의 시작은 2016년도 나카스 파출소에 재발령된 히비키가 예전에 한밤중의 아이라고 불리는 렌지를 목격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처음 히비키와 렌지가 만났던 그 장면으로 회귀하면서 이야기는 계속해서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히비키는 파출소 새내기였죠. 그러면서 이제 렌지와 만나게 되는데 한밤중에 아이가 너무나 어린아이 5살, 6살 된 아이가 돌아다니니까 당연히 경찰로서는 부모에게 인계해야 되고 이 저녁에는 여기 돌아다니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어떤 곳이냐면 이 공간이 어떤 곳이냐면 대표적인 일본의 유흥가였습니다. 유흥가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에게는 제대로 된 출생신고가 돼 있지가 않았던 거죠. 어떻게든 아동종합상담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구청 같은 데 가서 이 아이의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서류상의 미비, 그리고 법적인 어떤 태도의 미비 등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이의 호적을 정정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호적을 새로 신청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방임이 되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이 아이의 친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렌지를 출생했던 결혼, 외도를 한 거였거든요. 외도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이 찾아와서 엄청난 폭력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렌지가 아버지라고 알고 있었던 남자를 폭행하게 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어린 렌지가 보게 되는 거죠. 여하튼 이러한 장면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환대받지 못한 미등록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소설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워드로 내세웠던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지역 공동축제인 하카타 기온 야마카사라는 어떤 일련의 축제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한 아이를 마을 속에서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사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소설은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혼탁하고 톤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작가 츠지 히토나리의 소설을 한 번이라도 접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거운 이야기를 결코 무겁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 아실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버려진 아이, 등록되지 않는 아이에 대한 삶을 조망하고 있고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주변의 관계도적인 인물들이 대부분 유흥가죠. 유흥가에서 어떤 일련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니까 시골 도시의 어떤 뒷골목을 유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 방임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의 그 감정이 절정으로 닿았을 때 아이는 칼을 들고 엄마를 찌르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불쾌할 수도 있고 좀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묘사가 되기 때문에 선정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분도 없잖아 있을 텐데요. 하지만 포커스가 그런 인물들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사회적으로 철저히 환대받지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시스템과 견주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아이들이 없는지, 그러니까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러한 아이들은 없는지, 또는 여기서는 일본인 부모를 둔 국적은, 그러니까 일본인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식으로도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제가 1월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부모를 두었지만 그 나라 사정으로 인해서 또는 체류기간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어떤 불일치, 그러니까 서류 미비로 인해서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거. 그래서 보편적 출생 네트워크에 의해서 우리는 출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집단도 있음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출생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한번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소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큰 흐름인 것 같기도 해요. 일례로 이 책과 함께 제가 읽었던 책이 있는데 바로 김연경, 우리 대표적인 인류학자죠. 인류학자 김연경 선생님이 지금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장소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정의, 그리고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학적 그 페미니즘 관점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기본적으로 휴머니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적 품에서
품어낼 것인가에 대한 물음, 화두를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담담하게 서술해 가고 있는 책이 사람, 장소, 한대인데, 이것과 곁주어서 저는 한밤중의 아이를 같이 읽어도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렌즈를 품을 것인가, 우리의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이 렌즈를 안아줄 것인가. 법률적으로는 정말 소외된 이 아이였지만 이 아이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방임이 1차적 이 아이의 어떤 미등록이라는 시련을 주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한밤중의 아이라는 애칭을 불러주면서 이 아이를 품었던 것은 부모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축제에 우리가 두꺼비라고 불렀던 어른이 있거든요. 물론 렌지가 돌아왔을 때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렌지가 아까 친아버지가 찾아와서 자기의 양부를 폭행하는 그 장면을 보고 렌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치과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이가 격리됐다가 렌지를 가깝게 알려주는 그 친구가 있어요. 정말 세상과의 어떻게든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를 통해서 희선을 하는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희선을 하는 여자친구를 통해서 생각 조금만 알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만났던 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축제에서 상여 위에 매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축제가 어떤 형태의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끔 지역의 유지로서 이 아이를 끌어줬던 어른이 있고요. 또 고양이를 잃어버리는 어떤 식당의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 역시 고양이를 찾으려는 그 렌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렌지를 고양이 대신 잃어버린 죽은 고양이 대신에 렌지를 품어주는,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주변에 도처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인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16살, 16살 정도 되면서 호스트 세계로 뛰어들었을 때 미성년자인 이 아이를 알아주는, 나중에 알게 되지만 희사나의 어머니 유코까지, 이런 일련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에 어떤 신문제가 있다면, 물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을 때 사회의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아이를 안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성년이 되기까지 어떻게 보호해주고 있고, 마을의 공동체적인 축제에 이 아이를 합류시킴으로써, 비록 법률적으로는 미등록으로 인해서, 서류 미비로 인해서 어떤 재구실을 하진,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람의 어떤 역할이나 구실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태어났던 아이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어야 된다라는 일련의 공동체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이 아이를 품어주거든요. 바로 이러한 따스한 심성, 시선, 그리고 포용, 체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384쪽이라 했지만 A4 절반 사이즈죠. 이게 A4인데 A4 절반 사이즈도 안 되는 B5 정도 될까요? 여하튼 이 정도 사이즈였는데 384페이지면 그렇게 큰 페이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옮기신 분이 일본 소설을 자주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아요. 양윤옥 선생님. 저는 이분을 처음 봤던 것이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번역본을 보면서 처음 이제 이 양윤옥이라는 번역가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소설 역시 양윤옥 선생님이 번역을 했고 너무나 재밌게 차분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책의 말미에는 이제 번역자의 글도 실려져 있는 게 그러니까 옹기니의 말도 실려져 있는 게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카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 보면 나카스는 일본 후쿠오카시 도심부에 자리한 길쭉한 배 모양의 작은 섬이다. 도심을 지나 바다로 흘러가는 나카강과 하카다강에 빙 둘러싸였지만 18개의 다리가 있어서 서울의 여의도처럼 사방팔방으로 연결된다. 유흥 상업지구로 나카강 산책로 주변에 각종 먹거리를 파는 포장마차 거리가 형성되어 관광객에도 인기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라면서 나카스라는 지명, 그러니까 장소적인 위치를 설명합니다. 이 장소가 갖는 상징성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통팔도가 발달되다 보니까 여기에 머무르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지나쳐가는 인구고, 더군다나 유흥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황찬란한 이면에는 안정된 사람들, 그러니까 정착되어야 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곳, 어떻게 보면 소비도시,
이런 이미지가 강한 곳이죠. 이곳에서 자란 이 아이, 더군다나 미등록 아이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임계점에 달았을 때 엄마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그 여자에게 칼을 빼들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잔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무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따뜻하게 알아줬던 다방면의 사람들은, 인물 유형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 그 심장 뛰게 참여했던 그 축제, 지역의 축제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라는 이런 일련의 화두들이 소설 곳곳에 숨어 있고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한밤중의 아이는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한밤중의 아이 걷는 서점의 리뷰평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고기들 안녕.